네, 국내 악재가 존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국내 증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일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규 대표님 좀 먼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국내 증시 미국 장과의 디커플링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미국 가면 우리도 가지 않을까 주말에 월요일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네,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만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가 반등을 좀 더 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업들의 규모라든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리해보자면 지수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고 봐도 된다. 근데 미국과 국내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렇죠. 11월 달에도 FOMC 회의에서 저는 금리 인하가 두 차례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서 11월 달 금리 인하 전후로는 주식형 펀드 쪽에서 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고 자금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반년 이상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강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와 내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파워일까요? 코스피가 양전에 방금 성공을 합니다. 네, 이 흐름이 오후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미국보다 국내장의 상승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의 하락에 조금 더 힘이 나는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눈치 보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 해도 하방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은 현저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물가 지표라든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금리 인하 시기까지 일단은 맞물려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뭐 상승 모멘텀이 일부 뭐 소진이 된다든지 힘이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하방 압력이 강해질 만한 어떠한 요소, 특수성에 있는 그런 요소들은 현저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제 ADR 지수만 딱 놓고 봐도 코스피가 지금 한 107%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한 95% 정도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 보통 코스피가 이렇게 100%에서 120% 안쪽에 와 있게 되면은 시장이 좀 골고루게 수급이 좀 들어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열권에 한 차례 좀 들어섰다가 한번 좀 밀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90% 안팎으로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에 나올 만한 매물들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대비 좀 ADR 지수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일단은 좀 더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만 좀 강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증시의 변동성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약보합,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대 정도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엔비디아의 뭐 효과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은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대납폭, 최근 좀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과대납폭이 좀 강하게 나와줬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 반도체 쪽에서의 좀 기술적 반등 역시도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상반기를 내내 좀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증시도 어느 정도 일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제가 이제 팩트 같은 부분들은 결국 하방의 압력은 강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면 결국 상방에 있어서 어떻게 좀 위로 열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증시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많이 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네네. 주말 사이에 증시 전망에 거론이 좀 됐었거든요. 네네. 하방은 막혀 있다 하더라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은요? 저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하단에서 일단은 꼬리를 말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670포인트를 만약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단 라인 한 2,7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2,740포인트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을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2,800까지도 일단은 좀 열어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2,700 가냐 마냐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최진욱 본부장은 2,740, 이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2,800까지 열어둬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수급. 외국인이 사실 수급의 키를 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인데 계속 팔고만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요?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다라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 지나오면서 지금 달러 엔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8월 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반등을 잘해줬고 지금부터는 뭐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박스권에 갇히면서 여기선 그래도 계속해서 상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지금부터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로 좀 반영이 됐었던 것뿐이지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반도체죠. 뭐 조금 이따가 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그래도 뭐 밑으로 크게 밀리진 않고 상방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향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전략을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진욱 본부장의 전략부터 열어볼 텐데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증시의 가격 부담이 해소되었다. 이럴 때 그럼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액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현금 부분들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부분들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큰 폭으로 좀 가지고 있을 의미가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앞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바닥에서 잡고 싶지만 바닥에서 잡는 경우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의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기업의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정도를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증시의 전체적인 레벨이라든지 밸류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현재 지금 가격 부담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결국에 반도체의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화장품주들도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잘 나와준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상반기 때 주도했던 섹터들의 대부분 지금 수급이 좀 원활하게 돌아와주고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일부 매도를 취해가지고 좀 현금성을 좀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섹터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뭐 공격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현금성 자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물에 대한 부분들에 좀 자산을 조금 더 늘리는 지금 방식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바닥을 못 잡는다 하게 되면 지금부터 저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가격의 하락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뭐 현금성 자산을 뭐 몰빵을 한다라든지 비중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액션들만 취하지 않고 일부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증시에서는 충분히 저는 수익권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십시오라는 네네.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진욱 본부장, 오늘 이 시점에서는 현금 확보보다는 일부 가격의 메리트를 기억하면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의 전략은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덤빌 필요가 있을까? 최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한번 덤벼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저는 9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연휴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일본에서 이제 금정위도 있습니다. BOJ의 금정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최준욱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전부 다 전량 주식으로 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미국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고용 쪽에서 지표가 나오게 되거든요. 고용 쪽에 대한 지표를 보면서 뭐 우리가 25bp 인하를 할 것인지 50bp 인하를 할 것인지가 이제 9월 17일에서 18일 날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연휴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만약에 올라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연휴 이후에는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다만 이제 매매를 나는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매매를 하시기엔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세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성향에 맞게끔 나는 뭐 매매가 좋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은요.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공격적인 것보다는 지금 시장을 잘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전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그나마 시장을 지지하는 쪽이 2차 전지고요. 주말 사이에 이 반도체 피크아웃을 논했던 모건 스탠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심리적으로 이 힘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2차 전지 매수 의견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팻말로 먼저 알아보죠.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안 사겠다, 최진욱 본부장님. 한 2주 전만 해도 2차 전지 네네. 단기 트레이딩 합시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난주부터 살짝 의견을 바꾸셨어요. 네네. 모건 스탠리의 반환은 안 산다.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반도체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최근에 증시의 성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빠지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2차 전지의 수급이 빠지면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일단 현대차가 지금 뭐 북미, 유럽 쪽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 오히려 지금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바닥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좀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합쳐지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급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추세적인 반등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안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 때
때 지금 실적이 배터리 셀 업체들 위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2차전 쪽에 대한 광풍이 들어왔을 때 그 초입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2차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강화가 되어 있다거나 실적이 눈높이에 찍혀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없었던 데이터가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부 기대감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 다만 그때와 지금 힘을 파급력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추세적인 반등이 분명히 들어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이 모멘텀을 안고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2차전 쪽이 저는 바닥에서 지금 막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2차전 쪽이 최근에 움직였을 때 당시에 안 움직였던 기업들도 굉장히 좀 네. 많았었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부 이제 전고체 쪽이라든지 2차전 쪽에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저는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적인 부담 레벨 구간까지 일단 올라와 네.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라인에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돼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을 봤을 때 한 2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다시금 저항을 막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좀 대응 영역이라고 보고 있지 신규분들이 2차전 쪽에 지금 잘 간다고 해서 뛰어들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아직은 좀 물음표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네요. 네네. 2주 전에 내가 매수하라고 했을 때 매수했다면 지금의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2차 전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네. 가격적인 부담 레벨이 많이 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일단 저는 긍정적이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매수했다면 저는 수익을 충분히 네. 보고 있거나 아니면 좀 지금은 조금씩 정리를 할 하는 때.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G엔솔에 대해서 가격 밴드를 좀 정리해 주셨어요.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오늘 오전장에서 탈환한 LG엔솔인데요. 한 42에서 45만 원 정도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마무리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수출 데이터예요. 물론 큰 그림에서 2차 전지가 다소 부진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다만 수출 단가가 상승하는 등 일부 수출의 회복세가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의 회복도 좀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이런 기대감이 연결되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의 의견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분명하게 V자 반등으로 돌아서기엔 아직까지 시간차가 좀 걸리겠지만 주가는 먼저 돌아설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나서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띄워놨는데 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비중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던 과정에서도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주가가 뭐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31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거의 30%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라는 게 지금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추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을 이미 기대하고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조금씩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급의 힘을 좀 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열폭주 때문에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전고체가 움직였고 이렇게 종목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동안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었던 분리막 관련주들까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셀 업체들까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뭐 업황이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볼 때 꼭 봐야 되는 게 수급입니다라는 조언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금리 인하와 연결된 섹터를 보십시오라고 지금 조언이 이재규 대표 통해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죠.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테마성도 있지만요. 그러면 중소형 2차 전지까지 투심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을 때는 2차 전지를 뭐 신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만 붙어도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랬죠.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업종 내에 혹은 소재 내에 몇몇 가지 대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ETF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은 삼성 SDI지만 네. 시장의 선택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개장하면서 뜨거웠던 화장품주 볼게요.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용만 보면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잠깐 주춤했던 화장품주가 하반기로 더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산다 안 산다?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견 엇갈리는데 이번에는 이재규 대표님이 안 사겠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화장품 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 나오지만 화장품도 조정받을 때 그 네네.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생각보다 잘 가면 괜히 두려워서 떨어질 네네. 게 두려워서 피크아웃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장품주 하반기에 계속 좋을까요? 저는 일단 화장품의 투자 전략을 잡을 때는 주간 수출 데이터를 잡지만 월간 데이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간? 네, 일단 이 주간의 뭐 수출 데이터가 그날 그 주에 좀 안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좋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일일비를 할 이유가 없이 월간 데이터를 봤을 때 수출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눈으로 명확하게 찍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화장품 쪽에 대한 수급은 계속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반기 화장품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본다 해도 역대 최대치를 또 일단은 달성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브랜드, 이제 저가형 가성비 있는 화장품 브랜드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해외 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가성비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가성비 쪽에서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뭐 퀄리티라든지 뭐 제품에 대한 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국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비중국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은 이제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판권을 어느 정도 일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까지도 어느 정도 추세가 턴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미 먼저 반응을 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화장품 쪽에 대한 추세를 잡을 때는 실리콘2의 좀 추세가 명확하게 깨졌나 안 깨졌나를 보고 좀 투자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지금 61선은 충분하게 지금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실리콘2가 이렇게까지 다시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나와준다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화장품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좀 받아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증권가에서도요, 화장품주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현 시점에서 내고 있어요. 최준호 본부장님이 만약에 종목까지 나누기 어렵다면 네네. 화장품 안에서도 뭐 대장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OEM, ODM까지 나뉘잖아요. 네네.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더 많이 움직일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나마 움직인다 하기는 ODM 쪽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ODM 같은 경우가 결국엔 제품에 대한 뭐 가성비 면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일회성 비용 부분들이 OEM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ODM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ODM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마녀공장 이런 대표적으로 아직 못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 사겠다는 이재규 대표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 버핏이 립스틱에 빠졌다라는 네. 기사를 봤어요. 그 배경에는 립스틱을 좋아해서는 아니겠죠. 불황기에 립스틱을 통해서 기분 전환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와 연계해서 화장품주 좀 볼만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화장품주랑 전력기기 관련주랑 식품주,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이죠. 제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종목군들을 추적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다든지 종목을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7월 달,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주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들까지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장품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출 데이터 받고 앞으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상반기처럼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미련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종목군들이 빠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반기처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오히려 이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화장품주들 실적도 좋지만 상반기만큼은 움직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광을 기대하고 하반기에 투자했다 실망할 수도 있다. 실적 물론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투자해보자란 전략이었습니다. 화장품이었고요. 자, 빠르게 딥페이크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엄청난 탄력이었는데 문제는 오늘장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상승하는 종목마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옥석 가리개 필요해 보입니다. 팻말로 알아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여전히 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락 전환될 때 저희 좀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 아닙니까? 일단 추세가 명확하게 깨진 구간들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지금 일부 과열권에 들어온 부분들 좀 식혀주고 있는 구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딥페이크가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주요 아티스트까지도 지금 딥페이크 영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이슈로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정부 측면에서도 SNS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지금 간담회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가 대면 진행을 좀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대면 진행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대기열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는 일단 조금 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사이클이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보안주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다시금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이라는 걸 기억해 보겠고요. 이재규 대표님 안 산다 의견은 테마 이제 끝난 걸로 보시는 건지? 네, 방금 전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처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매집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니까 이제 10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9월 달,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센즈랩 같은 경우는 주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도 딥페이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될 것인가? 전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두 분 다 딥페이크 괜찮지만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변동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실 섹터죠. 반도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도체를 산다 안 산다 의견으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AI 산업에 대해서 꺾이지 않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사자라고 했는데 영 주가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지금부터 들을 수 있는데요.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역시나 사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수출도 좋았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피크아웃 분석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뭐 하이닉스 하향 리포트가 나오며 투심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0.4% 플러스를 현구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조정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우린 AI 산업을 믿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규 대표님 의견은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반도체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100점 중에서 원래 80점, 90점이었는데 60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는지. 네. 그랬더니 제가 우리 방송에서 7월 1일, 7월 3일쯤에 제가 이제 반도체가 좀 꺾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약 40% 정도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40%가 아니죠. 77만 원이니까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드린 시기부터 최근까지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많이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더 좋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는데 최근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도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매수를 한다면 앞서 제가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해요. 반도체도 여기서 뭐 상반기 때의 고점, 뭐 6월 달과 7월 달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좀 짧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사이클이 끝나진 않고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지만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10%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한 3주 이상, 3주에서 5주 정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산다라는 의견은 오히려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산다라는 의견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은 아니고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단기 접근한다. 사실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한 번 사서 길게 가져가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주식시장 안에 있었는데 어느덧 단기를 또 봐야 되는 시점도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로 어떤 종목 하나만 매수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자금이 오늘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잘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군들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SK하이닉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겠다. 매수가 지금 시점에서 맞다. 이재규 대표의 의견. 최진욱 본부장님도 역시 반도체 사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네네.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서가 아니라 그냥 빨간불이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우린 계속 사야 됩니까? 일단 보통 이렇게 기간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상승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면 부정적인 이슈는 항상 들어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들어와 줄 때가 저는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기간 조정이
과정이 잘 나와줬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던 부분들이 일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눈높이가 일단 하향이 됐을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밸류의 매력도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결국 지금 반도체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또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상황에서 AI 쪽,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준다라는 거.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실적은 충분하게 데이터로 찍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이슈 부분들이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결국에는 실적 따라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요. 저는 하반기까지 그래도 좀 가지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좋은 밸류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는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형주 대비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 측면으로 볼 때도 저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뜨겁게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들까지 다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두 분이 생각하는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지도 점검해 봐야겠죠. 최진욱 본부장이 오늘 가져온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원전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소송 침해권에 대한 부분들에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체코 원전에 좀 불발이 될 가능성은 현재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순조롭게 좀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가격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지금 일부 빠진 만큼 지금 대부분 다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체코 원전이 시발점이 돼서 오히려 그 이후에 뭐 계속해서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원전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물대가 한 19,000원대가 좀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을 좀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해드리고 만약에 19,000원을 정확하게 돌파해준다 하게 되면은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진욱 본부장의 공략주였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대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종목 정말 잘 보시는데요. 오늘 섹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약간 뜬금없을 수 있는데 네. 오랜만에 게임 쪽에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W 게임즈라는 기업인데 네. 이 게임주 같은 경우, 이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분기 때는 환율이 많이 내리면서 실적적인 부담이 살짝 생기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보율이 10%가 넘는 게임사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 남아있는 자금들을 뭐 M&A라든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임주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성장주의 일환으로서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반기 때 뭐 신규 게임들도 4종, 4개의 게임을 런칭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 주가가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고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산다 안 산다 의견 공략주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자, 계속되는 순서는 수급의 향방입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